그의 이름은 강도윤 36살이다.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점심엔 편의점 샌드위치를 고르며 미세한 행복을 느끼는 남자. 직장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불렀다.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가고 남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를 잘 쳤다. 그런데 도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이라는 걸 느끼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 5살 무렵 동네 골목에서 길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는 걸 봤을 때 다른 아이들은 울거나 놀라 도망쳤지만 그는 그 시체를 똑바로 바라봤다. 핏자국이 번지는 걸 숨이 멎는 그 순간을 마치 관찰하듯 지켜봤다. 그때 느낀 건 슬픔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묘한 집중감이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모든 게 선명해지는 듯한 쾌감. 그건 공포가 아니라 순간의 명료함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감각을 잊지 않았다. 중학교 때부터는 혼자 동물의 사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학교 과학실에 몰래 가져가 표본처럼 해부했고 친구에게 들키면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둘러댔다. 교사들은 조용한 모범생이니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겉모습은 무난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때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찢어 발기는 상상을 했다. 그 상상은 몇 초 만에 끝났지만 그때 느낀 짜릿함은 현실의 어떤 기쁨보다 강렬했다. 그는 깨달았다. 행동보다 상상이 더 안전하다는 걸. 그래서 그는 상상의 살인자로 자랐다.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는 그 충동을 잘 숨겼다. 겉보기엔 성실하고 무해한 남자. 술자리에서도 얌전했고 회사 여직원들에게 착한 오빠로 불렸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 속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는 밤마다 검색했다. 가장 고통 없이 죽이는 법. 시체 부패 시간. 사람이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 그는 그 모든 걸 연구하듯 저장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호기심은 실험이 되고 싶어졌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점점 더 안정돼 갔다. 중소기업의 회계팀 대리로 일했고 부모님은 늘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주말엔 헬스장에 가고 저녁엔 넷플릭스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다. 단 한 가지, 그가 키우던 고양이가 자꾸 사라졌다는 점을 빼면 처음엔 단순한 실종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2번째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도 3번째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지인에게 길 잃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그는 동물의 죽음 과정을 관찰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감정의 온도를 실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꺼지는지를 이해했다. 그가 처음으로 사람을 때린 날은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였다. 출근길에 부딪힌 남자가 앞 좀 보고 다녀요라며 툭 쏘아 붙였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내린 후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었다. 기분 좋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손을 넣었다. 뜨거운 물에 피부가 익어가는 그 감각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게 통제의 감각이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신이 된 기분을 느꼈다. 고통조차 조절할 수 있는 존재. 그는 점점 통제에 중독됐다. 회사에서 후배를 일부러 괴롭히며 그 반응을 관찰했고 후배가 울면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다. 마치 감정의 버튼을 자신이 누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착한 대리님이라 불렀다.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그의 눈빛엔 어느 순간부터 온기가 사라졌고 웃음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단지 세상을 분석하는 거야. 그 변명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이 정해져 있었다. 그는 아직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 사람의 SNS를 보고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하루 종일 생각했다. 그가 죽는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의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그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아주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다. 6월의 오후 기온 31도. 회사 식당엔 에어컨이 약하게 틀려 있었고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를 들고 떠들었다. 강도윤은 책상에 앉아 계산서를 검토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빽빽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읽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은 조용했다. 그는 전날 밤 몇 시간 동안 한 사람의 SNS를 보며 생각했다. 내일이 좋겠다. 내일이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지. 그 대상은 회사 후배, 이름은 이지훈이었다. 늘 밝고 말이 많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성격. 도윤은 그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 웃음이 가식으로 느껴졌고 세상이 그에게만 친절한 듯 보였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믿었다. 사실 지훈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단지 회식 자리에서 한 번 대리님 요즘 피곤해 보여요라 말한 게 전부였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그때부터 그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계속 해석했다. 비웃음일까 동정일까?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너 이번에 회계 보고서 정리한 거 있지? 내일 감사팀에 보여야 하니까 같이 한번 보고 갈래? 지훈은 흔쾌히 내 대리님이라고 답했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미리 연습한 표정이었다. 밤 8시 사무실엔 불이 꺼지고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커피 냄새와 에어컨 소리만 남은 공간에서 지훈은 컴퓨터를 켰다. 대리님, 이 부분은 수정하셨나요? 응, 그거. 잠깐 이리 와봐. 그는 프린터 옆 탕비실로 지훈을 부른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다.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일부러 확인해둔 곳이었다. 그는 문을 닫고 순간을 기다렸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는 뒤에서 쇠파이프를 꺼냈다. 그건 공사장 인근 철물점에서 산 짧은 금속봉이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엔 땀이 차 있었고 심장은 조용히 뛰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떨고 있는지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이다. 철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조용함.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고 한동안 몸이 경직된 채로 떨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봤다. 피가 바닥으로 번지자 그의 눈동자는 서서히 초점을 잃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그가 느낀 건 공포가 아니라 순수한 평온이었다. 모든 게 또렷하게 들리고 세상이 정리되는 느낌. 그건 마치 명상에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피를 만져봤다. 미지근했다. 이게 인간의 온도구나. 그는 그 말을 아주 작게 속삭였다. 도윤은 급히 시체를 치우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앉아 있었다. 피 냄새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죽음은 이렇게 단순하구나. 그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다. 고통도 저항도 비명도 거의 없었다. 그건 그를 더 안심시켰다. 그는 이후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했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회사 창고에서 준비해둔 검은 봉지에 시체를 넣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SUV 트렁크에 실었다. 보안 요원은 인사했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생하십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완벽했다. 그는 시체를 실은 채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로 향했다. 창문을 조금 내리고 담배를 피웠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그의 눈은 고요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가 된 것 같다. 그는 산 중턱의 폐건물 근처에 차를 세웠다. 낡은 창고, 그가 예전에 탐방하던 곳이었다. 사람이 드물고 CCTV도 없었다. 그는 트렁크를 열고 시체를 질질 끌었다. 그 과정에서도 얼굴엔 감정이 없었다.
시체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그는 손목에 맥박을 눌러봤다. 피가 아직 따뜻했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이게 생명인가? 그는 기록하듯 행동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피가 얼마나 빠지는지, 냄새는 어떤지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다. 그에겐 이 모든 게 일종의 데이터였다. 살인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시체를 묻은 뒤 그는 땅을 고르고 흙 위에 잡초를 덮었다. 손톱 밑에는 진흙이 끼어 있었지만 얼굴엔 묘한 안정감이 번졌다. 그는 흙을 다지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로그인해 드라마를 재생했다. 2시간 전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소와 똑같은 행동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콜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그 말에는 후회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성됐다고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실험이 끝난 과학자처럼. 다음날 회사는 평소와 같았다. 출근길에 그는 커피를 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누군가 물었다. 지훈이 어제 연락 안 됐다던데 혹시 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해. 근데 중간에 택시 타고 갔어요. 피곤하다고 하던데.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들었다. 뉴스 속에 한 직장인 실종이라는 제목이 떴다. 그는 그 화면을 보며 천천히 웃었다. 드디어 세상이 반응하네. 그 웃음은 짧고 얕았다. 그리고 바로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엔 더 깔끔하게, 더 완벽하게. 그는 깨달았다. 살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의 내면은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살인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이지훈의 실종을 두고 여러 소문을 퍼뜨렸다. 아마 여자 문제 아니야? 회사 돈 건드렸다던데. 가족이랑도 연락 끊겼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유를 만들었고 그 사이 도윤은 언제나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는 조용히 일했고 커피를 마셨고 점심에는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흙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잊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을 반복했다. 죽어가던 지훈의 눈, 뜨거웠던 피의 감촉, 그리고 세상이 조용해지던 그 순간. 그건 그에게 중독이었다. 하루라도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 심장이 공허하게 떨렸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 사람들을 관찰하며 누가 가장 약한지, 누가 자신을 신뢰하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사람의 틈을 본능적으로 알아봤다. 외로움, 열등감, 분노, 불안. 그런 감정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에겐 쉬운 먹잇감이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턴을 떠올렸다.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여자. 항상 불안한 눈빛으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작은 일에도 사과하던 사람. 그녀의 이름은 유민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가끔 물었다. 대리님은 참 차분하세요. 사람 일로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화내봤자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사람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유민의 일상을 조용히 추적했다. SNS를 살피고 퇴근길을 따라가며 그녀가 어떤 시간에 어디를 지나는지 기록했다. 그건 그에게 새로운 놀이였다. 마치 실험 노트를 채워가는 연구자처럼 세세하게 적었다. 그녀가 늘 들르는 편의점, 자주 사는 커피 브랜드, 사용하던 향수까지. 모든 게 정보였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이건 단지 관찰이야. 인간의 패턴을 연구하는 거야. 그는 자신을 그렇게 설득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감정의 스위치는 꺼졌고 공감의 회로는 끊겨 있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냥 데이터였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 그는 처음처럼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외부였다. CCTV가 없는 골목 폐가 근처. 그는 한 손엔 검은 장갑을 끼고 다른 손엔 둔탁한 해머를 쥐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그는 유민을 뒤따랐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셔츠가 비에 젖으며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는 발걸음을 조용히 맞췄다. 비가 소리를 덮어줬다. 그녀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그는 우산을 버리고 뛰었다. 짧은 비명 그리고 충돌. 그녀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며 땅에 부딪혔다. 비가 피와 섞여 흘렀다. 도윤은 그 위에 서서 숨을 골랐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그의 눈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는 단지 손목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이번엔 4분 27초. 그는 속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을 봤다. 비틀린 비어있는 눈.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섭다는 걸 느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나는 이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는 시체를 숨기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걸었다. 비에 젖은 옷, 피 묻은 손. 그는 그것들이 자신을 완성시키는 증거처럼 느꼈다. 이게 나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거리엔 경찰차가 모였다.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고 뉴스를 찍는 카메라가 반짝였다.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다. 유민 씨가 살해됐대. 그 말이 들렸을 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듯 펜을 책상에 올려놨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유민과 대화한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형사는 물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퇴근할 때요. 그냥 인사만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손끝도 떨리지 않았다. 형사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건 완벽히 훈련된 눈이었다.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눈. 며칠이 지났다.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고 도윤은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유민의 눈이 떠올랐다. 그 눈은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 너도 결국 인간이잖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밤마다 환청이 들리고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감정이 또 달콤했다. 고통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점점 무너져갔다. 결국 어느 날 새벽 그는 다시 그 산으로 향했다. 지운을 묻었던 곳. 그는 땅을 팠다.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쳤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시체가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가져갔어? 그는 공허하게 웃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땅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내 거야. 내 실험이었단 말이야. 자신의 첫 실험체가 사라진 것을 안 도윤은 더 이상의 실험이 무의미하다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새벽 2시 경찰서 유리문이 열렸다. 젖은 신발, 흙투성이 손. 그는 조용히 접수대 앞에 섰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을 죽였어요. 2명. 형사는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본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눈은 비어 있었다. 그는 자세히 하나하나 모든 걸 설명했다. 살인의 이유, 시간, 장소, 감정, 심장 박동수까지. 그건 자백이 아니라 보고서에 가까웠다. 그는 끝까지 담담했다. 조사 도중 형사가 물었다. 후회합니까?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냥 끝난 느낌이에요. 끝났다니? 궁금한 게 없어졌어요. 그의 얼굴엔 묘한 평온이 떠올랐다.
그가 구속될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고 눈동자는 고요했다. 그가 차에 태워질 때 기자들이 소리쳤다. 왜 죽였습니까? 유민 씨를 아셨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모두 다 실험이었어요. 그 말은 뉴스 자막에 그대로 남았다. 우리 곁에 사이코패스 강도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의 SNS와 회사 사진이 퍼졌다. 누군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라 했고 누군가는 눈빛이 이상했잖아라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단지 공감하지 않는 인간이었을 뿐. 그리고 그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다.